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해리 케인이 토트넘 허스퍼를 떠나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이후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듀오 득점을 만들었던 손케 듀오가 해체됐는데요. 케인이 떠난 이후 손흥민 선수의 최고의 공격 파트너이자 도우미로 떠올랐던 미드필더 제임스 매디슨이 후반기 부상 복귀 이후에는 전반기에 보여줬던 폭발적인 모습을 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커 히샬리송 선수의 거듭된 부상으로 인해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도 계속 올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최전방 원톱 해결사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제대로 골 기회를 잡기 위해선 좋은 패스를 공급해줄 도우미가 절실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매디슨의 부진은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에서 이러한 매디슨의 부진을 분석하며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영플레이어상 수상 후보로 떠오른 파페 사르를 손흥민 선수의 새로운 도우미로 지목했습니다. 사르의 공격 지원 능력을 집중 분석하면서 사르가 어떻게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이뤄질 토트넘의 손톱 원톱 전술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분석했는데요. 디애슬레틱의 컬럼 내용, 매디슨의 부진과 사르의 비상 풀버전으로 해설하고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의 모든 선수들과 정말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요. 제임스 매디슨은 토트넘에서 400번째 경기 대기록을 달성한 손흥민 선수에 대해 한마디로 표현하려고 하자 패밀리, 가족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한 손흥민 선수의 애착 인형이라는 농담까지 나오고 있는 유망주 파페 사르는 어메이징이라는 말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기술적인 면 그리고 능력적인 면을 강조했습니다. 매디슨과 사르 둘 다 잘해주는 게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필요하지만 매디슨이 지금 부진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은 컨디션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당장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디애슬레틱에서 매디슨이 웨스트햄과의 경기 이후 좌절하는 것처럼 보였다. 특히 최근에 연달아서 중요한 순간에 교체 아웃됐다는 점은 매디슨의 경기력과 퀄리티 자체가 현재의 폼 자체가 저하됐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파페 사르 선수의 최근 활약은 분명 기대할 만한 요인이 있고 그로 인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전체 최고의 영플레이어상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매디슨의 부진을 분석한 찰리 에클셰어의 컬럼 그리고 사르의 올 시즌 활약이 왜 중요한지를 분석한 리안 탐 기자의 컬럼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절하는 것처럼 보이는 매디슨, 토트넘은 그의 자유분방함이 필요하다라고 주목한 에클셰어 기자의 컬럼입니다. 영국 시간으로 지난 화요일 밤 토트넘 호스퍼는 2경기 연속으로 팀 내에서 가장 창의적인 선수인 제임스 매디슨을 교체 아웃시키며 막판 승기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 앞선 토요일 루턴타운과의 경기에는 68분, 주중에 있었던 웨스트햄과의 경기는 70분에 매디슨을 교체 아웃했는데요. 매디슨이 2경기 모두 뛰어난 활약을 펼치지는 못했지만 그가 얼마나 위협적인 선수인지를 생각한다면 그를 교체시킨 것이 작은 부상 때문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 웨스트햄과의 원정 경기 1대1 무승부 이후 토트넘의 감독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매디슨의 부상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에게는 타박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만약 매디슨이 타박상을 입은 것이었다면 그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괜찮습니다. 즉 루턴타운전의 교체 아웃이 부상 때문이 아니었고 부상은 웨스트햄과의 경기 시작할 때도 없었다. 그로 인해 이제 매디슨의 문제는 신체적으로는 괜찮지만 몸 문제는 아니지만 그의 경기력, 컨디션이 최고가 아닌 것인가라는 의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수치가 이를 증명한다고 합니다. 매디슨이 지난해 11월 초 첼시와의 경기에서 안타깝게 발목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 시즌 초반 몇 달 동안의 눈부신 활약에 비해 분명한 하락세가 있습니다. 당시 전반기 활약만 놓고 봤을 때는 매디슨을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후보로까지 올리는 영국의 매체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매디슨은 잠잠한 상황입니다.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 매디슨은 첫 11경기에서 3득점 5도움을 기록하고 있었죠. 그러나 지난 1월 말에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의 9경기에서는 겨우 1골 2도움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파이널 서드 지역의 터치 숫자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매디슨의 수치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터치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감소했다는 점은 매디슨이 전체 터치 중에 덜 위험한 영역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터치 수가 늘어난 것은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라 뒤에 내려가서 위험하지 않은 안전한 상황에서의 터치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수치 역시 좋지 않다는 것이죠.
지난 웨스트햄과의 경기 메디슨의 주제는 좌절감이었습니다. 몇 차례는 팀 동료들이 좋은 위치에 있는 자신을 찾아내지 못하자 메디슨이 팔을 들어 올리면서 공을 달라라고 할 정도가 있었고요. 또 다른 경기의 양상에서는 늦은 태클을 한 뒤늦게 태클을 들어온 웨스트햄의 루카스 파케타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브라질 출신 파케타는 경기 중에 여러 차례 태클로 메디슨을 제어하고 압박했는데요. 메디슨이 올 시즌에 부상으로 3분의 1 가까이의 경기에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네 번째로 파울을 많이 당한 선수로 기록될 만큼 올 시즌 이러한 메디슨에 대한 견제는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패배했던 풀럼과의 경기 당시에는 주앙 팔리냐가 메디슨에게 비슷한 태클을 가하는 등 토트넘을 상대하는 거의 모든 팀에서 메디슨을 노리고 있으며 이는 메디슨에게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즉 짜증내고 신경질 낼 게 아니라 이러한 자신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이겨내고 활용하고 극복할지를 본인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디 애슬레틱에서 비교한 첫 11경기 최근 9경기의 기록을 보시면 경기당 90분당의 기록인데요. 득점은 0.3골에서 0.12골로 줄어들었고 도움은 0.51개에서 0.25개 역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기대 득점은 0.29골에서 0.21골로 줄어들면서 역시 득점 기회 자체도 줄어들었고요. 슈팅은 2.8회에서 1.9회 역시나 1개 정도가 줄었습니다. 기대 도움도 0.28개에서 0.16개로 도움이 될 만한 위협적인 패스 자체가 줄어들었고요. 기회 창출도 경기당 90분당 3.2개에서 1.8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공격 지역에서의 터치 비율도 50%에서 43.7%니까 공격형 미드필더보다는 중앙 미드필더에 가깝게 내려오게 됐다는 것인데 이게 상대의 집중 견제로 인해 밀려 내려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론상으로는 상대가 메디슨에게 집중을 한다면 다른 팀 동료들에게 공간이 열릴 수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런 점에 있어서 웨스트햄전 메디슨의 활약에 만족감을 표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메디슨이 특히 파이널 서드 지역에 들어갔을 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미처 활용하지 못했던 영리한 패스도 정말 잘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메디슨이 이런 좋은 패스를 하더라도 동료들이 잘 살려줘야 하는데요. 이런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라고 합니다. 즉 메디슨의 예상 어시스트 수치가 부상 전보다 크게 감소했는데 90분당 키패스도 3.2회에서 1.8회로 감소한 것은 동료들이 좋은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동료들의 슈팅의 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토트넘의 문제 중 하나는 이러한 메디슨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프로젝트의 현 단계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리 케인이 기념비적인 창의력을 보여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가 떠난 가운데 그를 대체해야 하는 과제가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에 있어서 메디슨은 충분히 잘해주고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상황이든지 상대팀이 메디슨에게 족쇄를 채우려 할 때 토트넘은 측면을 통한 플레이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지적하는데요. 즉 메디슨이 막혔을 때 다른 선수가 미드필드 지역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해주면서 측면도 활용해야 되는데 메디슨이 막히면 측면으로만 공격을 하니까 상대팀은 메디슨을 봉쇄하고 측면 공격만 대비하면 토트넘이 골을 넣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웨스트햄과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효과적으로 보였던 이 루트, 측면 공격 루트는 점점 뻔해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후반전 들어서 이 측면 공격을 통해 거의 좋은 장면을 만들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토트넘에는 다른 창의적인 선수도 있기는 하지만 메디슨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메디슨이 막힐 때에 대안이 없는 플랜 B가 없는 게 토트넘의 지금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트넘의 최근 2경기 루턴전과 웨스트햄전에 메디슨을 대신해서 교체 출전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인 조반니 로셀소는 5년 전에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 항상 일관성과 가용성이 부족했다. 부상도 많았고 컨디션의 기복이 컸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데안 쿠루세스키도 메디슨 대신 공격형 미드필더로 투입이 되고 있는데 올 시즌 토트넘의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는 많이 뛰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면도 있고 또 현재는 폼이 좋지 않은 상태다라고 얘기하면서 쿠루세스키의 경기력 자체가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런던 스타디움에서 20분 동안 뛰었던 것은 쿠루세스키가 자신감과 확신이 부족한 면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메디슨의 경우에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면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가 지난 몇 달 동안 좋은 활약을 펼치지 못한 것도 아니다라면서 지금도 그렇게 못하는 것은 아니다. 초반에 너무 잘했는데 그 정도를 못할 뿐이다라고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에스턴 빌라와의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토트넘이 4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던 팀을 4대 0으로 완파할 때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특유의 수행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했고요. 그에 앞서서는 또 다른 부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 결정적인 골을 터뜨리는 등 손흥민, 로메로가 함께 살아나줘야 메디슨도 살아날 수 있다. 즉 최근의 부진은 메디슨의 부진이기도 하지만 손흥민과 로메로가 조금은 폼이 떨어졌던 면도 있다라고 디애슬레틱이 지적한 것이죠. 문제는 올 시즌이 8경기밖에 남지 않았고 그중 3경기가 상위 3위 팀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메디슨이 최고의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 경기에 답답했던 모습이 시즌 초반 자신감과 즐거움으로 가득했던 자유분방한 모습의 메디슨으로 바뀌려면 메디슨의 최고의 모습이 절대적으로 토트넘에게는 필요하다. 즉 손흥민 선수가 더 잘 되려면 메디슨도 잘 돼야 된다. 메디슨도 살아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메디슨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대안이 없느냐, 그에 대한 가능성이 바로 중앙 미드필더인 파페 마타르 사르 선수입니다. 리암 탐이 분석한 사르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영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이유를 보시면 메디슨의 창의성 문제를 사르가 3자의 움직임, 자신의 과감한 공격 가담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2023-2024 시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자체로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토트넘의 열악한 트로피 우승 기록은 종종 선수들의 개인상 수상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활약을 펼치면서도 올해의 선수상 후보에 들지 못하는 이유와 일맥상통합니다. 토트넘의 마지막 우승컵은 2008년 리그컵이고요. 16년 동안 우승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기간 동안 PFA, 영국 프로축구선수협회의 올해의 영플레이어 타이틀만큼은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꾸준히 최고의 젊은 인재를 육성해내면서 들고 있는 트로피인데요. 이 상은 1970년대 초반에 생겼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8명의 수상자를 배출했고 그 다음으로 많은 수상자를 배출한 팀이 6명을 배출한 토트넘이라고 합니다. 2011-2012 시즌에 카일 워커, 2012-2013 시즌에 가레스 베일, 2014-2015 시즌부터 2016-17 시즌까지 3시즌 연속으로 해리 케인과 델리 알리가 2차례씩 수상하는 등 지난 12명의 올해의 영플레이어상 수상자 중에 5명이 토트넘 선수였다고 합니다. 즉, 이 상만큼은 우승컵, 팀 트로피와 상관없이 개인 수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 즉 사르가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중앙 미드필더는 사실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평가가 좀 간과되는 경우가 많아요. 골을 많이 넣는 선수가 이런 상을 받는데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토트넘의 파페 마타르 사르는 이 명단에 포함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디 애슬레틱에서 추천했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난해 11월에 인터뷰로 파페 사르의 나이를 고려할 때 특히 다기능적인 미드필더 역할에 대한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칭찬했는데요. 보시는 표를 보면 사르 선수가 정말 전방위적인 활약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중앙 미드필드이지만 오른쪽 측면과 최전방 그리고 공격 미드필드 영역 그리고 오른쪽 풀백 역할까지 나눠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사르가 얼마나 다재다능한 선수인지 설명하면서 때로는 6번 수비형 미드필더, 때로는 8번 중앙 미드필더, 때로는 10번 공격형 미드필더로 뛸 수 있는 선수라고 하면서 때로는 풀백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선 엄청난 에너지와 강한 프로 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즉 많이 뛸 수 있는 체력도 필요하지만 공격적으로는 누구나 올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수비적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뛰어내려오는 것은 헌신하는 그런 이타성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르는 토트넘에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킨 풀백, 인버티드 풀백의 전술에 있어서 카멜레온 같은 지원군이라고 표현했는데요. 2부 비수마가 미드필드 라인에서 원볼란치의 중심축으로 뛰는 가운데 사르는 풀백이 인버티드로 들어올 때 풀백의 뒷공간과 그리고 윙어들의 뒷공간 혹은 윙어들의 앞공간까지 차지하면서 모든 움직임 속에 퍼즐에 빠진 조각을 채워주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활약의 주요 장면들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본머스와의 경기 당시인데 라이트백인 포로가 이제 공격 지역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인버티드 미드필더에 가깝게 뛸 때 사르가 이 장면에서는 오른쪽 풀백 위치, 터치라인 쪽에 윙어 위치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상대가 낮은 블록으로 내려와서 수비할 때는 사르가 사이드가 아닌 중앙으로 다시 이동해서 추가적인 6번 중앙 미드필더 역할도 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토트넘은 윙과 윙을 오가며 상대의 약한 쪽을 공격하는 미끼 공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사르가 윙도 되고 미드필드도 되고 공격수까지 이동하니까 한 명의 선수를 더 갖게 되는 게 바로 사르의 역할 덕분이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풀백들도 사르가 뒤를 커버해줄 수가 있으니까 역습 상황에서 내려오지 않고 언더랩과 또 중앙 미드필더로서 공격적으로 윙어를 지원할 수 있는 플레이가 된다. 사르가 공격도 지원하고 사이드도 지원하고 수비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지난해 11월 울버햄튼 원더러스와의 원정
이번 경기에서 사르는 왼쪽 윙어인 브레넌 존슨이 뒤로 패스해준 것을 받아서 오른쪽 측면에 데안 클루세스키 선수 쪽으로 플레이 방향을 바꾸는 놀라운 전환 패스를 연결했고 이게 선제골의 기점 역할이 됐습니다. 그가 왼쪽 풀백처럼 올라와 줬기 때문에 포로가 역시 미드필더로 움직일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존슨의 선제골을 이끌어냈던 것은 포로의 컷백이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토트넘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컷백을 통한 골인데요. 이 장면은 존슨이 앞에서 골을 넣었지만 그 뒤에 보시면 사르도 함께 박스 안으로 돌파하고 있잖아요. 즉 사르의 움직임을 통해서 울버햄튼의 또 다른 수비수들이 분산될 수도 있었고 만약 여기서 골이 되지 않고 뒤로 흘러왔다면 사르가 골을 넣을 수도 있었다. 포로가 존슨 쪽으로 크로스하는 척하면서 사르에게 줬더라도 골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르는 본인에게 공이 오지 않더라도 많은 옵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지난해 9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 당시에는 후반 막판 장면인데요. 맨유 미드필더인 마운트와 카세미르의 저 뒷 사익 공간으로 침투하면서 쿠루셉스키의 컷백을 받아서 자신의 토트넘 입단 후 첫 골을 득점하면서 포문을 열었었죠. 손흥민 선수가 상대의 견제를 받고 있는 가운데 또한 중앙지역으로 침투한 히샬리송 쪽으로 카세미르와 상대 센터백들이 집중되자 그 사이 공간에 사르가 들어왔기 때문에 클루셉스키가 비어있던 자유로운 상황에서 문전으로 침투한 사르에게 패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토트넘이 점점 더 지역 방어를 하는 팀과 만나기 때문에 사르가 이렇게 침투하는 돌파를 통해서 콤팩트한 상대의 미드필드 압박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의 숫자적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장면은 브라이튼과의 경기인데요. 사르의 트라이드 마크 중 하나가 깊은 미드필더 뒷자리에서 공격적으로 직선으로 질주해 올라오면서 허를 찌르는 거예요. 지난 2월 브라이튼과의 홈경기 같은 경우도 토트넘의 동점골을 만들어냈던 사르의 플레이가 대단했는데요. 로베르토 데체르비 감독의 브라이튼은 공격적으로 맨투맨 압박을 하기 때문에 센터백을 전진 배치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사르가 뒷공간으로 빠져들 수 있도록 그 공간이 생긴 것이고요. 히샬리송의 첫 번째 컷백 시도가 골포스트를 맞고 나왔을 때 사르가 어느새 과감하게 문전으로 침투해서 3자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리바운드 슈팅으로 골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토트넘이 4대 0으로 승리했던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는 제임스 매디슨의 골을 어시스트했던 게 사르인데요. 쿠루셉스키가 포로와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깊은 곳으로 내려가 있어요. 쿠루셉스키가 미드필더 같은 역할도 한 것이죠. 이때 오른쪽 전방에 윙어가 사라지자 사르가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사르가 하프라인에서 전진한 윗자리, 쿠루셉스키가 비운 자리를 차지했고요. 빌라의 왼쪽 센터백인 파우 토레스가 사르를 막으려고 했는데요. 쿠루셉스키와 포로가 원투 패스를 하면서 에스턴 빌라의 압박을 무너뜨리고 로빙 패스를 줬고 그 다음에 사르가 돌진하면서 이 패스를 받아서 윙자리에서 크로스를 하게 된 것이죠. 특히 이 상황에서 사르의 오른발 크로스, 마지막 패스가 경이로웠다고 디에슬레틱이 칭찬하는데요. 골키퍼와 센터백 사이로 들어갔던 메디슨을 향해 정말 채찍 같은 얼리 크로스를 적절하게 보내면서 득점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물론 사르가 때때로 어색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기술이 서투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185cm의 큰 키에 눈에 띄게 긴 다리, 호리호리한 체구의 사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힘이 부족해서 크루셉스키의 강한 스루 패스를 잡으러 가다가 비틀거리고 균형을 잃고 넘어졌던 문제도 있었죠. 그래도 좁은 공간에서 종종 골대를 등지고 있다가 밀착 컨트롤하면서 큰 키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회전과 빠른 터치를 통해 상대를 따돌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큰 키에 비해 힘은 부족하지만 빠르고 민첩하다는 것이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올 시즌 초반에 사르가 경험만 더 쌓인다면 몇몇 부분을 개선할 수 있고 때로는 그의 의사결정이 다소 성급하기도 하지만 그의 커리어에 비추어 볼 때는 그가 제공하고 있는 것이 엄청나다. 즉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대단한 기여이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하는 겁니다. 제네레이션 풋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프랑스 리그앙의 매치에 입단하며 유럽 무대에 입성한 사르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여태까지 37경기밖에 뛰지 않았고요. 그중에 23경기만이 선발 출전일 정도로 아직은 경험이 적은 선수입니다. 특히 지난 시즌 콘테 감독 체제에서는 역할이 작았는데요.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이었던 밀란과의 16강 1차전 당시 스킵과 중앙 미드필더로 90분 풀타임을 소화할 때 굉장한 활약을 펼치며 주목받았죠. 올해 영플레이어상 연령 기준인 21세 이하의 중앙 미드필더 중에 사르는 1585분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캐슬의 루이스 마일리가 1205분, 맨유의 코비 마이누가 1194분으로 1000분 이상을 뛴 21세 이하의 몇 안 되는 미드필더인데요. 두 선수 모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중앙 미드필드는 단순간의 활약이 아니라 일관성이 필요한 포지션인데요. 사르의 슈팅 정확도, 패스 성공률, 공중볼 경합률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중앙 미드필더 상위 4분의 1에 든다고 합니다. 세네갈 대표 선수로도 22차례나 A매치를 소화할 정도로 나이를 뛰어넘는 축구 지능을 갖추고 있다라고 극찬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도 라민 카마라와 함께 두 번째로 어린 선수로 선발 활약을 펼칠 정도였습니다.
사르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의 개인 기록이 아니라 그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토트넘의 성적이라고 주목했는데요. 올 시즌 사르가 선발 출전했던 21차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토트넘은 15승 1무 5패를 기록했는데 사르가 선발로 출전하지 않았던 9경기는 단 2승에 그쳤다고 합니다. 2023-2024 시즌 경기당 승점을 기준으로 하자면 38경기 전체 시즌 동안 만약 사르가 선발 출전을 한다면 토트넘은 83점 이상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예측은 조잡한 분석 방법이긴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이 정도의 시즌을 기록했던 것은 토트넘의 2016-2017 시즌 86점을 얻었던 게 한 번뿐이며 이 승점이라면 지난 6시즌 동안 톱3에 들 정도의 성적이라고 하니까요. 사르가 활약을 해주고 사르가 뛴다면 토트넘은 더 잘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사르가 지난 13시즌 동안 토트넘 선수로 올해의 영플레이어를 6번째로 수상하는 선수가 된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했고요. 올 시즌 토트넘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에는 사르의 성장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르의 활약이 앞으로도 중요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4월 8일 월요일 새벽 2시 노팅엄 포레스트와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 경기는 에스턴 빌라가 브렌트포드와 3대3으로 비겼기 때문에 토트넘이 승리할 경우 골득실차 우위로 4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기 메디슨의 부진 속에 사르의 에너지가 손흥민 선수의 새로운 득점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허스퍼의 올 시즌 마지막 이야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